자, 이제 드디어 제 2차 세컨 월드 그레이트 와가 이제 일어나는데요. 왜 2차 대전이 일어났고 또 2차 대전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 전쟁의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차 대전을 알기 위해서는 1차 대전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 1차 세계대전은 결국 연합국이 승리했고, 특히 1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나라가 역시 USA, 미국이 되는 거예요. 전장터가 유럽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서 막 때려 부시고 소모하고 하면 미국에서 신나게 만들어 팔아먹는 결국 미국만 신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호황, 급 성장을 맞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본가들이 공장을 세우고 기계로 대량 생산을 해 가는데 문제는 너무 생산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물건 100개를 만들어 팔면 되는 것을 막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팔 데가 없네? 그래서 갑자기 경제 불황을 겪게 되고 그 불황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요. 즉, 경제의 큰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대공황이라고 이야기해. 대공황. 자, 대공황. 요거 어디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그 대공황의 시발점은 미국이에요. 1928년 갑자기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만 망할진 않아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미국이 폭망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럽 국가와 기업들도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대공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제 대공황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각 국가별로 대공황 극복 과정을 보아야 될 텐데 일단 먼저 공황을 일으킨 미국은 얘네들은 뉴딜 정책이라는 거를 통해서 극복을 해요. 자, 뉴딜 정책, 뉴 새롭게 딜 다루겠다. 자, 그동안 야 알아서 돌아가니까 그냥 냅두자. 라고 국가가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 방임주의라고 하는데 내비둔 거예요. 알아서 잘 돌아가니까. 여러분도 막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폭망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강력하게 통제하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새롭게 다루는 이러한 정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경제를 다루는지 요거는요. 우리 교과서 197페이지 요거를 잠깐 보고 가실게요. 우리 197페이지 보시면 자, 이 오른쪽에 도표가 있죠. 1928년에 이때부터 실업률이 급격하게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간에 급격하게 실업률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는 이율이 증가하게 돼요. 이게 다 뭐 때문에? 대공황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이라고 했죠. 뉴딜 정책. 국가가 이제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생산량을 좀 조절하는 거죠. 야, 니네 기업들, 야, 이제 그만 생산해. 너무 많잖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압을 하고요. 야, 노동자, 농민들, 야, 우리가 좀 도와줄게.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또 국토개발, 공공사업.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댐을 만들 때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니? 그래서 이런 공사를 막 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야, 여기에서 일자리 없으신 분들은 일하세요.
그래서 일자리 만들어주고 월급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 개입해서 경제의 불황을 이겨내었던 그 정책이 뭐다? 뉴딜 정책이다. 그래서 이 뉴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고, 그래서 미국은 가장 먼저 대공황을 극복해요. 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볼게요. 자, 영국과 프랑스는 둘 다 뭐가 많니? 전 세계에서 식민지가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식민지는 자기네만 먹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식민지 건드리면 안 돼. 그러지 마. 식민지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담을 쌓여. 그래서 그 담을 영어로 뭐라고 해? 블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블럭 경제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본국가 식민지를 이제 묶어.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우리 식민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끔 블록을 쌓는 거예요. 근데 워낙 식민지가 많으니까 결국 이 영국과 프랑스는 뭐 과잉 생산을 하더라도 이거 식민지에 갖다 팔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블록 경제 통해서 즉 수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극복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도 별로 없고 1차 세계대전 때 또 피해도 많이 있고 뭔가 해결의 방안이 없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보면 이탈리아, 독일, 에스파냐, 뭐 일본 같은 나라인데 자, 요 나라들은 우리가 식민지 없고 하니까 또 뉴딜 정책 하려고 해도 자국의 자원이 그다지 풍족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일단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라도 뭉치자라는 이러한 정권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추구한다 해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전체주의 정권의 그 전체는 뭘 의미하느냐? 전체, 요거는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와 민족, 국가 또는 뭐 민족, 뭐 이것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 추구. 오케이야. 동그라미. 응? 그러면 뭐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 개인은 X. 개인의 이익은 개나 줘버려. 이- 우리는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이제는 전체의 이익만, 국가의 이익만이 최우선이다. 뭐 이러한 걸 추구하는 그러한 단체나 당이 이 국가들을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 전체주의를 지칭하는 말이 조금 다른데 이탈리아는 파시즘이라고 해요. 파시즘. 파시즘. 자, 이 이탈리아 파시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힘으로 뭉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를 중심으로 우리 하나가 되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전체주의에는 반드시 독재자가 나오는데 이탈리아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파시즘 독재자는 바로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무솔리니다. 무. 뭐 야채 쪽이 좀 많네요. 자, 그러면 독일은 나치지래. 나치. 뭐 나치라고 하는데 나치즘. 자, 누가 있니?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자. 들러.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코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에스파냐도 이탈리아 파시즘과 같아요. 얘네들도 파시즘이야. 어? 이제 플랑코라는 또 쓰레기가 있어요. 다 쓰레기들이 이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독일 얘네도 미친 거야, 얘네도. 얘네들도 야, 우리 군사 대국이 되자. 그 군국주의라고 이야기야, 군국주의. 군사 대국이 되어서 우리 힘을 모아보자. 얘네들은 독재자가 누구예요? 천황이에요. 얘네들은 거의 신이야, 천황은. 자, 이렇게 식민지가 많지 않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이러한 국가들은 전체주의 정권이 출현되고 각 국가의 전체주의와 그 전체주의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전체의 힘을 하나를 모았어. 힘을 모으면 뭐 하고 싶니? 힘을 쓰고 싶죠.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역시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이에요. 역시 독하네요. 자, 근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패한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그 동부전선에 러시아가 나중에 전쟁에서 빠지면서 동부전선 좀 안정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우리가 싸워야 될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다 어차피. 근데 저 동쪽의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됐잖아. 그래서 이 소련의 당시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탈린이에요. 그래서 이 스탈린과 히틀러가 만나가지고 야 우리끼리는 침략하지 말자라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소련과 독일은 전쟁이 나더라도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약속을 누가 깰까요? 독일이 깰까요? 소련이 깰까요? 독일이 먼저 깨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내내 소련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뒤늦게. 자, 그래서 어쨌든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폴란드를 먼저 치는 거죠. 그 순식간에 옆에 있던 폴란드가 독일한테 순식간에 점령을 당하고요. 파죽지세로 이제 소련이랑 전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병력을 어디로 집중을 할까요? 서부전선! 저 프랑스, 뭐 옆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순식간에 먹고 파리까지 독일 군대가 점령을 해버려요. 예전에 당했던 치욕을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파리 함락을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져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 우리 교과서 200페이지 보실게요. 교과서 200페이지 보시면 자, 전체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친위대 행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전체주의의 특징에 대한 게 나왔죠. 무솔리니, 이탈리아, 히틀러, 독일. 무솔리니 파시즘이라고 하고요. 히틀러는 나치당을 이끌고 전체주의를 이끌었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국가만이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민족주의, 국가가 중요하다. 특히 히틀러는 인종까지도 중시했어요. 특히 이제 유태인 인종들, 유태인들을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다. 얘네들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얘네들은 인류의 재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왜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태인들은 대단히 독일 내에서 머리가 좋고 장사 수완이 좋았는지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독일인들이 어떤 파푸리아 대상이 딱 유태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이렇게 인종주의, 이런 전체주의 이런 것들을 독일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도 많이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는데, 자, 이 199페이지 교과서 볼게요.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이 먼저 뭐 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이 뭐 결혼을 하고 있네요. 스탈린이, 어우, 토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드레스를 입고 히틀러와 손을 잡고 있네요. 이렇게 두 나라는 서로 싸우지 않겠다. 근데 결혼하고 안 싸우는 부부는 없잖아요. 결국 한쪽이 약속을 깨고 이제 또 대판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게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 이후에 곧바로 독일이 어디를 침공했다? 폴란드를 침공했다. 여기 나오죠? 폴란드 침공. 요게 2차 세계 대전의 시발 사건이에요. 독일이 옆에 폴란드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독일이 또 밑에 이제 리비아도 추축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의 축이다! 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추축국이다라고 했고, 일본이 추축국에 가입해. 우리야말로 세계의 축이다라는 이러한 좀 약간 약간 사이코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축국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죠. 우리 1차 세계대전 때는 삼국 동맹 막 이랬잖아.
근데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추축국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추축국의 가장 핵심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어떤 사건을 시발점으로? 폴란드 침공을 시발점으로. 그래서 이 폴란드 침공이 시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고, 파리 함락했고, 자, 그 와중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는 중일 전쟁이 일어나서 중국을 이겨요. 그 중국 본토를 일본이 차지하고 나서 동남아까지 진출해요. 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중일 전쟁 이후에 이제 동남아가 점령을 해요. 응?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는 대부분 프랑스의 식민지였단 말이야. 프랑스, 뭐 네덜란드 식민지였단 말이야. 영국도 있고요. 뭐 미얀마, 인도는 영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는 프랑스가,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가, 필리핀은 이 미국이 식민 지배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 점령한 거는 그렇다 쳐. 근데 동남아 지역은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과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아니 독일 놈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유럽에서 저 니뽕 새끼들까지 아시아에서 우리 식민지를 넘봐 해서 일본을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가 협공을 해요. 그래서 석유 자원이나 석탄 자원을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전쟁하려면 이제는 비행기 날리고 배를 띄우고 자동차 움직이려면 탱크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니? 석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석유와 석탄을 다 차단해 버리니까 일본이 야, 2판 4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석유 없이 말라 죽느니 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내가 다시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느닷없이 하와이 진주만 미국의 식민지였죠? 여기를 공격한 거야. 이 하와이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본국이에요. 본토예요. 자, 근데 진주만 공격한 것도 어이가 없지만 보통 전쟁을 하더라도 매너는 지켜야 돼요. 전쟁 매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선전포고거든. 야, 우리 공격할 거야. 대비 기다려. 막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해야 되는데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그야말로 기습이에요. 정말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진주만의 미국의 함대를 완전히 그 일본의 자살 특공대가 비행기 타고 그냥 자폭을 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입혀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개빡치겠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요. 이 진주만 공격에 대한 응징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 승리로 갚아줘요. 미드웨이 해전. 뭐 근데 미드웨이 해전 하와이 북서부에 있는 곳에서 미국이 다시 이제 이걸 승리해서 역전을 시켰는데 또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원자폭탄을 미국이 일본 본토에 투하를 시켜버리죠. 자, 그리고 소련 아까 독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독일이 자 요거 이렇게 적어주세요. 독일 어, 독서 불가침 조약을 독일이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왜 또 스탈린그라드냐? 스탈린그라드에 또 석유가 많거든. 무기를 쓰려면 석유 없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뭐 전자기계가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배터리가 있어야죠. 배터리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성능이 좋아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독일이 또 전쟁이 길어지니까 소련의 스탈린그라드라는 데를 침공했는데 소련이 이거를 처절하게 막아내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북부 해안에 있는 노르망디에 연합국이 상륙작전하는 데 성공을 해요. 자, 이 성공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의 인천 상륙작전하고 좀 비스무리하죠. 여기 상륙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전에 성공을 함으로써 연합국 수많은 군이, 특히 미국, 영국의 군대가 프랑스 노르망디를 통해서 파리까지 들어와서 파리의 독일 군들을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는 그 개시를 뭐라고 하냐면
무슨 데이라고 하죠. 무슨 데이. 그럼 요즘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며칠 남았다. D-Day 며칠 그런 얘기 하잖아. 이걸 D-Day라고 해. D-Day. 응? D-Day. 여러분 요와 관련된 자료가 교과서 또 20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요거 잠깐 또 보고 가실게요. 요거 보시기 전에 199페이지 또 이렇게 지도 보면 스탈린그라드의 전투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기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여기 소련에서 일어났고 이 스탈린그라드는 소련 땅인데 독일이 여기를 침공했다는 얘기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어긴 거예요. 아까 결혼했는데 스탈린이 히틀러한테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미드웨이 해전, 여기 미드웨이 해전. 일본의 그 하와이 진주만 기습 이후에 거의 뭐 한 6개월 만에 미국이 되갚아줘요. 그래서 미드웨이 섬의 해전에서 일본이 큰 타격을 입고 이때부터 일본은 전의를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여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프랑스를 다시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돼? 독일은 유럽에서 스탈린그라드 패배,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파리에서 또 쫓겨나고,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되고, 자,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니? 점점점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관련된, 자,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 D-Day다. 이렇게 D-Day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바다에 수많은 군인들이 배를 타고 상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작전의 성공 덕분에 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결국 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 D-Day가 44년 6월 6일이네, 66. 요 날이 D-Day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던 날. 결국 여기서 이제 연합국이 이제 승리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 독일 항복이 이어지고 일본 또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각각 맞으면서 항복을 하려는데 또 소련 또한 이 만주 쪽으로 만주 지역으로 여기다가 이제 만주라고 적어 놓으세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요 만주 지역으로 진격을 하면서 일본도 항복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네요. 자, 그래서 1차, 2차 두 세계대전을 배웠는데 자,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원자폭탄 같은 이러한 정말 지구가 아예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는 생태계가 완전 파괴될 수 있는 이런 무기까지 써가면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불과 이 전쟁은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더 이상의 전쟁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2차 세계대전까지 마무리하고, 하기 전에 요 밑에 요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나마 의미 있는 건 민주주의가 좀 더 확산되었다. 특히 이제 보통 선거는 누구나 선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 노동자들까지 참 권리가 보장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확산으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어, 국제 연합이 국제 연합이 탄생이 돼요. 국제 연합. 그래서 이걸 U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엔군은 미국과 소련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옛날 1차 때의 국제 연맹하고는 좀 다르죠. 유엔군이 확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14단원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안녕!